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국에 계신 간호사 국가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호사 국가고시 강의를 맡은 노성신입니다. 자, 그 간호사 국가고시는 간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을 물어보는 국가고시예요. 그쵸? 최소한의. 근데 그 최소한이 일반인 기준이에요? 아니면 전문가로서의 기준이에요? 전문가로서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국가시험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고시를 지금부터 그러니까 학생들,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옳은 거고요. 또 그 좀 오래 있다가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좀 효율적이죠. 자, 제가 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호사 국가고시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겠죠? 자, 첫 번째가 간호학과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 전국에. 지금 몇 등급 정도 돼야지 간호학과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아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보니까 2등급, 3등급 맞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간호학과를 좀 쑤셔봤더니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굉장히 좌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2등급에서 3등급 사이 학생들이 들어가요. 이 학생들은 어떻게? 절대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은 약간 여기에서 조금만 잘못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탑5 병원이 몇 월부터 채용을 해요? 5월부터 채용을 해요. 채용 시기. 공공공명 하면서, 그쵸? 쫙 인터넷에 뜨죠? 근데 1학기 5월이면은 지금 1학기 5월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를. 그러면은 중간고사 끝나는 시기잖아요. 기말고사 남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어요? 실습 남았고. 방학 때 실습 나가는 그 학교들이 꽤 있어요. 저도 실습 지도를 많이 나가니까. 그 다음에 2학기 때 뭐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고사. 그쵸? 그런 상태에서 학생들이 그걸 보려고 병원 그 면접이라든가 병원 시험을 보려고 뭐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국가고시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한 10월인가 11월부터 그때 병원에서 채용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기업체 병원들이 또 그런 걸 봐주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날 면접 볼 수도 있지만 이제 평일날 보죠. 그 학교에 그런 거를 잘 알아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평일날 수업이 있는데 그런 걸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이제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례형 출제. 지문이 많아지고요. 지문. 그리고 이렇게 꽈요. 지문을 앞뒤 꼬면서 상황을 얘기를 해줘요. 상황.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A형, R형, K형이 있는데 K형은 뭐냐면은 가나다 뭐 이렇게 해갖고 한 2개만 맞히면은 하나 정도 이렇게 해갖고 얼추 맞춰서 그냥 했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없어졌어요. A형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옳은 것은,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것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분 내에 풀어야 돼요. R형은 뭐냐면은 지금 R형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수능 박스 해갖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나오면은 1번부터 뭐 3번, 4번까지 해서 1번 틀리면 2, 3, 4 쭈루루 틀리는 거. 아직은 나오지 않는데 R형도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게 K형에서 A형으로 바뀐 게 그 예고 없이 바뀌었거든요. 사례형 바뀐 것도 예고 없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R형도 언제 나올지 예고 없이 아마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호사 국가고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 뭐냐면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은 오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첫 번째 읽는 거. 두 번째 저랑 수업 시간에 하시고 되도록이면 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너무 졸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생리적인 작용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면 나가셔갖고 이렇게 세수 좀 하고 오세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면서 보세요. 그게 3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좀 앉아서 훑어보는 거. 네 번째.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까지 7번 학습법을 제가 중요시 하긴 하는데 4번, 5번까지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경지에 올라요. 아셨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제나 그런 거는 좀 별표를 치셔갖고 그거를 보시면은 그거는 7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성인간호학이 1교시죠? 1교시에 몇 문제 나와요? 70문제 나와서 70점이면 아 이거 그냥 과랑 면회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일 문제가 많잖아요. 여기서 다른 데의 평균 점수를 올리셔야 돼요. 그거를 목표로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7번 학습법을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가까우신 곳에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큰 해당은 없지만 멀리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전철을 타시거나 뭘 타시거나 그러면 공부가 제일 잘 될 때 옆에서 막 떠들 때 나는 공부할 때가 그렇게 공부가 잘 된대요. 그래서 카페에서 공부가 잘 되듯이. 그러니까 그런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그때 한 번이라도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강의를 듣고 나가셔서 1시간 안에 90%를 다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의 뇌예요. 근데 1시간 안에 다시 한번 보면 70%를 획득해요. 연구 결과에서. 그리고 성인간호학이 제일 싫죠? 다 싫어요? 응?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워요? 응? 정신? 정신 또? 지역 어렵고 또 성인 어렵고 법규도 어려우시죠? 법규도 어려우시죠? 다 어렵네 보면 다 어려워.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수능도 보시고 대학을 간호학과 나오셨잖아요. 그쵸? 그 정도면은 충분히 안 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떨어진 거지 간호사 국가고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여러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간호학이 되게 두꺼웠잖아요. 두꺼워서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그걸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하느라고 힘드셨는데 제가 한 요거는 왜 이렇게 얇어? 이거 갖고 돼? 이거 갖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개념을 확실히 알아두셔야지 사례형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국가고시 있을 때 11월, 12월부터 문제풀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때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들 그리고 이론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 때 되게 힘들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면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우리 책에서 앞에 한번 봅시다. 목차. 이게 컨텐츠별로 안정과 안위, 뭐 영양 대사 배설, 이거는 소화기계, 그쵸? 거기에서 이제 소화기계하고 비뇨장애, 배뇨장애, 그 다음에 체액불균형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부 활동휴식간호에서 근골격계.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고 어려운 게 심혈관하고 호흡기예요. 심혈관하고 호흡기. 그 다음에 챕터 8의 인지는 무슨 계통일까? 신경계죠? 신경계, 내분비계. 그래서 6, 7, 8, 9에서 많이 나오죠. 제일 또 어렵고, 내분비계도 어렵고. 그 다음에 감각기능, 여기에서 이제 한두 문제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6789, 6789,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거. 이 성인간호학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느 계통이에요? 심혈관계하고 또 호흡기계는 뭐 그렇게 뭐 어려워하시지는 않고요. 내분비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부하면. 신경계에서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신경계에서 좀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나 이거 너무 힘들어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 국가고시만 이것만 붙으면 난 내 인생에서 이거는 다 이제 모든 게 다 목적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좋아하실 수 있죠. 그쵸? 또 이제 병원에 취직하시다 보면은 또 지금 시간이 그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즐기면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만 끝나면은 이제 나는 취직하고 돈 벌고, 신나라. 한번 이제 취직해보세요.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나 너무 어려워서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뭐 전 보러 가고 뭐 내가 과연 붙을 수 있을까 말까. 공부하시면 돼요. 무조건. 무조건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고 그러시면 되니까, 제가 여러분께 그 성인간호학을 쉽고 재미있고 또 이해가 빠르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에다가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질문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자세하게 카페에 올리면 이제 서로 볼 수 있으니까 질문 같은 거는 무조건 카페에 올려주세요. 나 이거 카페에 올리면 나를 바보로 알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르는 거 가만히 있는 게 더 바보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제는 다 달달달 외워야 돼요. 1초 만에 풀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변형한 거거든요.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1초에,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보셨을 때 1초, 2초 만에 딱 답을 고를 수 있도록 보시면 돼요. 아셨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리엔테이션 잠깐 이제 했고, 혹시 저한테 질문 있어요? 뭐 다른 거 설명할 거, 물어볼 질문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챕터 1 들어가겠습니다. 면역, 신체 손상, 항상성 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포 외액의 결핍과다가 중요해요. 세포 외액과 내액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게 세포죠? 여기 이 세포 안에 많은 이온이 뭘까? 세포 내. 여기가 세포 외. 세포와 세포 사이를 무슨 액? 간질액. 그치? 간질액이라고 그러죠. 자, 간질액. 그러면 세포 외액에 모두 들어가죠? 혈액도 들어가는 거예요. 응? 혈액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고칼륨 혈증, 뭐 저칼륨 혈증 막 왔다 갔다 하죠. 그거는 세포 내에서 만약에 칼륨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은 무슨 혈증? 세포 내에서 칼륨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세포 내에서. 그래서 혈액으로 많이 갔어. 그러면 고칼륨 혈증이 되는 거지. 그쵸? 거기에서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세포 내에 가장 많은 이온이 뭐냐면 뭘까? 그렇지, 포타슘. 세포 외는 나트륨. 근데 이게 만약에 산독증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소이온, 산이에요. 산인데 이거를 다르게 표시하면은요, CO2, 이산화탄소가 탄산입니다. 탄산. 이게 많으면 산독증이 되는 거고요. 산독증이 되면은 수소이온이 올라가요. 수소이온이 많아지면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세포 내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포 내로 가면서
이게 세포 내에 있는 칼륨이 나와요. 고칼륨 혈증. 그러면서 산독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셨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라고? 탄산이 많아지면 뭐? 산독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 탄산이 많아지고 산독증이 있을 경우에는 뭐? H이온, 수소이온이 많아진다. 그래서 수소이온이 많아지면서 세포 내에 있는 칼륨을 어떻게 밀어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알아두시면서, 자, 세포 외액의 결핍은 거기 봅시다. 체액과 간질액의 감소. 자, 그러면은 체액에 우리 아까 이제 간질액 들어가 있고 이게 체액이잖아요. 체액, 간질액, 혈액, 혈장.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워요. 자, 원인 봅시다. 심한 구토설사, 발한, 출혈, 수분 섭취 부족.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심한 구토설사, 발한까지는 좀 알아두시고요. 출혈에다가 별표를 치시고요. 출혈. 그래서 저혈량증이 많이 오죠. 저혈량증. 출혈이 생기니까 저혈량증이 많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세포 외액의 대표적인 거, 순환 혈량 감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상 봅시다. 갈증. 여러분들 지금 갈증을 느끼고 계셔요? 그러면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한다는 거예요. 갈증이란 기전은요, 내 몸에 뭐? 수분이 부족하다는 거. 아셨죠? 첫 번째 기전이 갈증, 그 다음에 피부가 건조해진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딱 이렇게 볼을 만졌을 때 우리 연세 많으신 80 넘으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뭐 여기 만지거나 여기 만지면은 주름이 안 없어지죠. 그게 바로 뭐냐면 탄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그래서 피부 건조, 그 다음에 안구가 한 멀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먼저 핀뇨, 요 비중 증가, 체중 감소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고나트륨 혈증에다가 별표를 치시고, 고나트륨 혈증. 수분이 가는데 나트륨도 따라가고 나트륨 가는데 수분이 따라가기는 해요. 근데 수분 손실이 나트륨 손실보다 많을 경우, 잘 들으세요. 수분 손실이 나트륨 손실보다 많을 경우 혈청의 나트륨 농도가 증가가 돼요. 아셨죠? 그래서 고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밑에다가요. 체온 상승도 좀 써놓으세요. 증상에. 체온 상승. 자,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수분하고 전해질 공급해줘야죠. 만약에 먹지 못하면 전해질 공급해줘야죠. 이때 전해질을 어떤 거를 많이 쓸까? 등장액. 자, 등장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체액하고 같은 농도, 뭐가 대표적일까? 0.9% NaCl. 그쵸? 0.9% NaCl. 자, 그러면은 고장액은 뭘까요? 우리 체액보다 어떻게 농도가 높은 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체액보다 농도가 높은 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 세포가 농도가 높으면은 쭈그러들어요. 쭈그러든다고요. 세포가 쭈그러들어요. 그 다음에 저장액이 어떤 책에서는 등장액이 0.9% NaCl도 있고 5% 포도당도 등장액에 속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5% DW 같은 경우에는 저장액에 많이 포함돼서 해요. 저장액. 그래서 5% DW 같은 저장액이 들어가면 어떻게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뻥 터져요. 뻥 터져요. 그래서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예전에 이런 사고 있었죠.
그 성형수술을 하는데 5% 디더블리터 4병 맞고 익스파이어한 저장액이 많이 들어가 몸이 이렇게 불어갖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수술 할 때도 이렇게 잘 알아보고 해야죠. 대부분 국가고시 끝나면은 다 쌍꺼풀 수술을 뭐 요즘은 뭐 성형수술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렬성 신부전일 때는 어때요? 수분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쵸? 우렬이 뭐예요? 우렬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이렇게 부어있는 거. 그 다음에 활력징후는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 바디웨이트, 아이오 체크 측정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이제 그 어떤 책에서는 식염수를 제공한다. 먹는 식염수 대신 식염수를 먹는 건 좀 그렇고 어떤 걸 먹을까요? 이온 음료 먹으면은 괜찮죠? 이온 음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포액의 결핍, 체액과 간질액이 감소하면서 혈장량 감소. 그쵸?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탈수에다가 별표 치세요. 탈수에다 별표 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다. 과다는 바뀐 거죠. 과다는 혈관과 간질강의 체액 정체가 증가한 상태. 어디에? 여기에 체액이 증가한 거. 세포 외액의 과다. 자, 그러면은, 자, 나트륨 섭취 증가. 신부전, 간경화, 수액의 과다 주입. 수액의 과다 주입 옆에다가요, 고단백 용액을 과다 주입할 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고단백 용액, 뭐가 있을까? 고단백 용액. 고단백, 뭐, 마니톨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건 고장성. 마니톨 같은 건 고장성. 고단백. 우리 많이 맞는 단백질 있잖아요. 그쵸? 아미노산 같은 거. 아미노산 놓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놔야 될까? 천천히 놔야 돼요. 저 예전에 이제 병원에 많이 입원을 했는데, 그만큼 용량이 안 들어간다고 저는 숨이 차 죽겠는데 이렇게 틀어놔요. 간호사들이 와서. 그럼 전 줄여요. 그럼 누가 줄였냐고 뭐라 그래. 어떤 간호사는. 그래서 저는 아무 소리 안 하죠. 혼날까봐. 그 다음에 이제 또 틀어놔요. 그럼 내가 또 줄여요. 그래서 와서 뭐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간호사는 무식한 간호사지. 그쵸?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어느 학교 출신이냐고. 응? 고단백 용액을 너무 과다 투입이라고 하는 거 너무 빠른 속도로 투입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혈장량이 증가가 돼요. 혈장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정수합이 증가가 돼요. 정수합. 거기다가 좀 써놓으실래요? 혈관의 정수합이 증가가 돼요. 정수합이 증가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조직으로 수분이 이동이 된다. 조직으로 수분이 이동. 부종 시에 정수합 증가. 정수합 증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좀 헷갈려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보기에다가 좀 써놓으실래요? 혈장 교질 삼투압 혹시 들어보셨어요? 혈장 교질 삼투압. 교질이라고 하는 거는 콜로이드예요. 콜로이드. 혈장의 교질 삼투압이 감소가 되면은요, 끌어들이는, 물과 나트륨을 끌어들이는 거를 어떻게 못해요. 못한다고요. 그러면 부종이 생기는 거는 혈관의 정수합이 증가가 되면서 혈장의 교질 삼투압이 어떻게? 감소. 요거 두 개를 같이 외워두세요. 국가고시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혈장 다음 부종 상태에서 오른 것을, 그러면은 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온다고요. 혈장 교질 삼투압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 혈관 정수압 증가.
여기에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런 단어에서. 특히 이제, 좀, 국가고시를 좀 망치시는 분 중에 어떤 부류가 있으시냐면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우리나라 말이, 언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공부는 잘하는데. 그런 분들이 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꼭 기억을 하세요. 혈장 교질 3초합이 어떻게? 감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질액으로 이동돼서 부종이 생기고, 그 다음에 혈관의 정수합이 증가가 되면은 조직으로 수분 이동이 돼서 어떻게? 부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혈관의 정수합 증가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모세 혈관압 증가. 같은 말이에요. 모세 혈관압 증가. 나중에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걸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요때 이제 짚고 가시면은, 그때 문제풀이가 이제 쉬울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액을 주입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할 때는 오더 빠르게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그 아미노산 제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좀 천천히 놓는 게 낫죠. 그쵸?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한테 이론적으로 딱딱딱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놔두라고. 그리고 사람마다 틀려요. 받아들이는 게. 막 심장이 울렁거려요. 막 부종이 이게 우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심부전도 올 수 있고, 심장에서 가장 많이 혈액이 가는 곳이 어디죠? 심장의 25%가 어디로 가요? 장기. 심장으로 가잖아요. 그럼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도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그걸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소아과죠. 소아과 그 병동이 가장 많이 이제 영향을 받지만 어쨌든 이런 수액의 과다 주입, 특히 고단백 용액을 과다 주입하다가는 어떻게 세포 외액에 과다가 생길 수가 있다. 증상 봅시다. 말초 부종, 폐수종, 나트륨 수분의 배설이 어떻게? 감소가 되죠. 감소가 되니까 부종이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요훈성 부종이 생기는데, 요훈성 부종이 뭘까? 여러분. 눌렀을 때 어떻게? 그렇지. 자국이 남는 거. 그치? 그게 바로 요훈성 부종이에요. 그래서 1 포지티브부터 4 포지티브까지 있죠. 그 다음에 체중이 증가가 되고, 정맥정체, 청색증, 비유엔 감소, 그 다음에 요 비중이 어떻게 될까? 과다가 되니까 감소가 될 수 있죠? 위하고 틀리죠? 그쵸? 위아래. 그러면 이때 이제 치료가 뭐가 있냐면은 이뇨제를 사용하고, 디기탈리스, 왜 심근의 기능을 향상시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섭취 제한,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요훈성 부종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 어딜까? 응? 신체 부위에서. 다리. 그 다음에 앙화이로 많이 누워있는 무의식 환자 중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곳. 어디? 욕창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 천골. 천골. 부종이 생기면 욕창도 생길 수 있어요. 천골. 아셨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 외액의 결핍 과다가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세포 내액 봅시다. 세포 내액의 그 감소인데, 세포 내 수분 손실이 심한 상태죠. 세포 내의 수분 손실이 심한 상태. 결국은 세포 외액의 수분 손실이 심하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세포 내의 수분도 소실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치료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같이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세포 내에게 이제 결핍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탈수, 고나트륨 혈증이 같이 나오고요. 자, 이럴 때 혼돈 혼수 뇌출혈에다가 별표를 하시고요. 중추신경계 변화에다 별표를 하세요. 세포 외액이 심해지면서 세포 내까지 치고 들어가면은 중추신경계 변화가 오는데, 어느 세포가 탈수가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어느 세포? 뇌세포. 뇌세포. 뇌세포가 탈수가 되면서 중추신경계가 혼돈이 온다는 거. 자, 이럴 때 이제 등장성 용액을 주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응급실 가면 무조건 뭐 놔줘요? 그 사람이 고혈압이건 뭐건 일단은 어떤 거 먼저 놔줘? 0.9% NaCl이 가장 어떻게? 안전하니까. 가장 안전하니까. 자, 그 다음에 세포 내액의 과다는요, 거기다 별표를 치시는데 수분 중독증. 세포 내액의 과다, 수분 중독증. 자, 거기에서 저삼투성 용액 과다 투여. 아까 얘기했죠. 저삼투성 용액 5% W 1리터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SIADH 이게 뭘까?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 나중에 이제 내분비계에서 이제 배울 건데, 자,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은 뭐예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거죠.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소변이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지. 안 나오니까 과다가 될 수밖에 없죠. 그쵸? 자, 정신질환, 강박적 수분 섭취.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대회가 있었어요. 물 많이 먹고 소변 안 보기. 물 많이 먹고 소변 안 보기 대회. 그래서 수분 중독증으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소변을 안 봐? 수분 중독증.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포 부종, 뇌부종. 뇌부종이 오면서 두통, 오심, 구토. 진압력이 상실이 되죠. 자, 이럴 때의 치료법 봅시다. 별표 치세요. 고삼투성 용액을 투여를 해요. 고삼투성 용액의 대표적인 거 아까 얘기하셨죠? 그쵸? 뭘까? 만니톨 같은 거. 자, 거기에다가 별표 치시면 돼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연결해서 하시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누구를 가리키는 것처럼 중얼중얼 한번 해보세요. 입을 그냥 가만두시지 마시고, 그러면은 귀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뇌로 들어가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뇌가 기억을 해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죠. 자, 여기에서 질문 있으세요? 이 부분에서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네?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요. 외우세요.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외우세요. 그러면 소변을 안 나오게 하잖아요. 이거 좀 어렵잖아요. 그쵸? 요 용어가 내분비계에서 다시 하는데 이거 많이 헷갈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전해질 이제 불균형, 전해질 불균형. 우리가 가장 많이 피를 뽑는 게,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피 뽑는 게 먼저 뭘까요? 어떤 걸 많이 뽑을까? CBC? NAK. NAK를 가장 많이 뽑아요. 요걸 다른 말로 포타슘이라고 그러죠? NAK를 가장 먼저 뽑아요. 여기서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CBC도 같이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왜? 전해질 불균형, 체액 불균형을 교정을 빨리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NAK가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해질 불균형에서 고나트륨 혈증, 저나트륨 혈증, 고칼륨 혈증, 저칼륨 혈증이 가장 많이 나오죠. 시험에서.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4개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뭐냐면은요. 자, 고나트륨 혈증, 그 옆에다가 그 수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145ml 이퀴발란트. 밀리 이퀴발란트. 자, 그러면은 정상 레인지, 노멀 레인지가 몇부터 몇? 그렇지. 135에서 145. 기억하세요. 135에서 145. 그럼 요거보다 낮으면은 뭐? 저나트륨. 이거보다 높으면 고나트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탑5 병원 말고도 그냥
한 400베드 정도 되는 병원도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OCS 잘 돼 있어요. 그래서 NAK에 만약에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어떻게 삐삐삐삐 울려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안 해도 안 기억해도 되겠죠. 컴퓨터가 다 이제 인공지능 돼 갖고. 그리고 솔직히 심전도도 거기에서 뭐 안 좋다 그러면 밑에 또 쫙 해석이 또 나와요. 또 클릭 딱 하면. 그런 거 뭐 공부할 필요도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고시를 위해서, 또, 혹시 또 다른 나라 가갖고 그런 거 없는 다른 나라 가서,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도 가셔야지? 외국도 가셔야지. 그쵸? RN 앵클렉스 해갖고 외국도 가시고, 뭐, 제 친구들은 지금 카나다에 있고, 호주에 있고,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너무, 이제, 장단점도 있지만, 또, 남자 간호사들은 노르웨이 또 많이 가더라고요. 노르웨이 가면은 거기는 연봉이 한 7천에서 1억이 기본이래요, 간호사들. 영어만 좀 잘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나가세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가뜩이나 우리나라에 지금 간호사 모자라갖고, 지금 심각해요. 간호사 수가 모자라갖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2020년 되면 더 모자른대요. 그렇게 많이 배출을 하는데 왜 모자랄까? 그만두니까. 왜 그만둘까? 처우 때문에도 그만두는 건 있는데, 요즘, 이런 얘기 하면 뭐하는데, 우리 때는요, 40베드에, 소아과 40베드에 나이트 혼자 했어요. 상상도 못 하겠죠. 그래도 그때 그만두는 사람 없었어요. 지금은 아주 잠수 타듯이 그만두더라고요, 보면. 못 견뎌 하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해서 더 많이 지금 간호사를 뽑아야 된다라고는 하는데, 취직은 잘 되죠. 그래서 다 100% 취직은 잘 되는데, 거기서 이제 못 견뎌하는 게 이제 문제지. 그래서 아주 심각하다라는 게 얼마 전에 또 나왔어요. 의협이나 중소병원에서는 아주 심각하대요. 간호사 수가 모자라서 누구로 지금 대체 인력 쓰고 있는지 아세요? 응급구조사로 대체 인력 쓰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취직할 때 많으니까. 지금 제 나이에도요, 한번 내가 전화해봤어. 하도 이제 그런 데가 이제 많으니까. 그래서 중소병원 한번, 지방의 중소병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오면은 한 나이트 안 하게 하고 한 달에 300에서 350 주겠대요. 그 다음에 숙식을 제공하겠대요. 뭐 얼마나 좋아. 우리 딸린 저기만 없으면은 나 혼자 이제 가고 룰루랄라 거기서 숙식하면서 돈도 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남자들 떨거지들이 좀 있어갖고 우리 집에, 옛날에는 내가 떨거지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쪽이 떨거지가 돼갖고, 남편이 좀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50이 딱 되니까 이제 좀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예전에 간호학과 가면은 뭐 점수 다 까먹는다고 막 그랬는데, 세상이 변했다고 맨날 투덜투덜 거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한테 잘 보이라고 내가 이제 맨날 이제 그러죠.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갈 데가 많으니까요, 부럽습니다, 저는. 왜냐, 우리 애들 보면 내가 한심해갖고 저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지금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135에서 145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뇨제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소변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고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어요. 나트륨이 따라 나오지 못해서. 그 다음에 불충분한 수분 섭취, 화상. 자, 이뇨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루푸성 이뇨제라고 대표적인 거. 뭐, 라식스. 라식스 원티가 40mg 정도 되는데, 예전에 제가 방근무할 때, 그때 이제 뭐 그 아가씨 때 날씬하고 뭐 그런 거를 되게 또 추구하잖아요. 근데 어떤 환자가 이뇨제를 뭐 많이 먹으면 뭐 살이 쫙 빠진다 그래갖고, 나도 미쳤지. 그때 25인가 6살 때. 이뇨제 방근무할 때 이뇨제 한 팀 먹고, 소변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과 닥터가 새벽 5시여갖고, 내가 이뇨제를 하나 먹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 오더 좀 내달라고 그래갖고, 나보고 미쳤냐고. 그래서 노말셀라 1리터를 맞고, 이제, 그거 맞으면서 인계하고,
간호사가 우리 수선생님 왜 그러냐 그래서 방금부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이뇨제를 그러면은 복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간호중재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 바디웨이 들어가야 되고 또 뭐 아이오 체크가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증상 봅시다. 단뇨가 너무 나오다가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 핍뇨. 시간당 40cc 이하면은 핍뇨예요. 어떤 책에서는 30도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40, 시간당 40cc 이하. 그 다음에 뭐 구토, 허약, 피부 건조, 혀 건조, 체온 상승.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종이 또 생길 수가 있죠. 자, 치료 봅시다. 여기에서는 이제 생리식염수, 저장성 생리식염수인데 그냥 생리식염수 투여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포탈수 주의 관찰. 자, 여러분들 고나트륨 혈증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수치예요. 수치 기억하세요. 노멀 레인지가 뭐라고? 135에서 145. 자, 그 다음에 저나트륨 혈증 봅시다. 135 이하. 자, 원인 봅시다. 수분을 과다 섭취하고 과도한 땀 분비, 그 다음에 당뇨, 구토, 설사,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증상에서는요 빈맥에다가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체위성 저혈압이 올 수가 있어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뇨제를 사용을 해야 되지. 이뇨제를 사용하는 거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칼륨 혈증에다 별표 치시고, 고칼륨 혈증. 자, 칼륨의 노멀 레인지가 어떨까? 35? 3.5에서 4.5인데요. 대부분 5 이상일 경우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해요. 5 이상일 경우에 고칼륨 혈증. 근데 3.5에서 4.5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세요. 3.5에서 4.5 노멀 레인지라는 거. 자, 신부전일 경우 혹은 칼륨을 과다 섭취할 경우, 대사성 산증일 경우에 고칼륨 혈증이 온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대사성 산증일 경우에 왜 고칼륨 혈증이 온다 그랬죠? 응? 수소이온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세포 내에 있는 칼륨을 밀어내니까 이게 어떻게 혈청내로 나가니까 고칼륨 혈증이 온다. 이제 이거 잊어버리지 않겠죠? 고칼륨 혈증이 온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증상은요, 칼륨이 왔다 갔다 하면은요, 증상은 뭐가 심장 기능이 이상이 와요. 그래서 칼륨이 어떻게 보면 나트륨보다 굉장히 중요한 이온 중에 하나예요. 자, 증상, 서맥하고 부정맥, 그 다음에 심근 수축 약화.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중에는 이제 문효까지 올 수가 있다. 치료. 포타슘을 제한을 하고 이뇨제를 사용을 하고. 자, 이뇨제를 사용을 하면은 나트륨과 칼륨, 그러니까 수분도 나가긴 하지만 칼륨이 가장 많이 나가죠? 이뇨제를 사용하면은. 그쵸? 칼륨이 가장 많이 나가요. 포타슘이 가장 많이 빠진다고요. 몸에서 빠져요. 자, 그 다음에 칼륨이 적은 고탄수화물 식이를 제공한다. 자, 그 다음에 저칼륨 혈증 봅시다. 3.5 이하. 원인은 칼륨 섭취 저하. 자, 거기다가 별표 치세요. 구토, 설사, 비위관, 과다한 관장, 스테로이드제. 구토, 설사. 우리가 저칼륨 혈증이 오는 게 이뇨제를 많이 쓰면은 칼륨이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그치? 몸에서 빠져나간다고요. 소변을 많이 보니까 몸에서 배출되니까 저칼륨 혈증이 오는 거는 알겠죠? 저칼륨 혈증이 오는 거는 이제는 알겠어요. 그런데 설사도 마찬가지예요. 설사. 폐렴으로 입원한 어떤 환자가 여러분 폐렴이 굉장히 무서워요. 폐렴의 원인균에는
세균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뭐 들어갈 수 있을까? 바이러스성 폐렴도 있고요. 또 우리 무좀에 관련된 균이 뭐가 있지? 진균도 들어갈 수 있어요. 진균. 그래서 폐렴을 이거를 잘못했다가는 폐렴으로 죽는 사람 많아요. 나중에 폐혈증이 생겨요. 그래서 폐구균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맞으셔야 돼요. 그거는 특히 이제 간호사가 됐을 경우에는. 근데 폐렴 치료를 하면 4시간에 한 번씩 항생제가 들어가거든요. 그 항생제가요, 항생제를 과다하게 맞고 항생제의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부작용. 항생제의 대표적인 부작용. 그 사람한테 그 항생제는 써야 돼. 근데 부작용이 나타나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면 설사가 나타나요. 소아과에서 폐렴으로 입원한 애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엄마들이 애기가 기저귀에다가 대변을 보는데 많이 묽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항생제에, 그래서 그 정장제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항생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설사예요. 그러면 폐렴으로 입원해서 그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뭐 다 낫다 그러면은 태어날 때 NAK 검사를 꼭 해요. 포타슘치가 낮으면은요, 칼륨을 어떻게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 칼륨 투여할 때 퇴원 시에 한꺼번에 투여하다가 이거 큰일 나죠, 포타슘. 그쵸? 이거는 그 아이박이나 뭐 점종용으로 해갖고 천천히 투여를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근데 퇴원할 때 이거를 투여할 수 없으니까 먹는 칼륨 제제를 섭취하게 해요. 먹는 칼륨 제제가 있어요. 어디에다 타서, 오렌지 주스에다 타서 이거 드세요 해요. 그거 안 먹고 나갔다가 어떻게? 쓰러져요. 대부분 3.5 이하가 아니라 한 2점 몇 정도, 한 2.8에서 2.9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기 환자들 보니까. 간호사가 이거 칼륨이 낮아서 이거 타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안 타 먹고 그냥 가다가 쓰러져 갖고 다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약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지. 응? 주사 대신에 이거를 드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설사도 저칼륨 혈증이 올 수 있다고요. 설사 시에도 저칼륨 혈증이 올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저칼륨 혈증일 때 비정상적 EKG. 칼륨 수치가 낮은데 만약에 병실에 입원 중이다 그러면 EKG 모니터를 딱 설치를 해요. EKG 모니터. 자,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길 수가 있고, 저칼륨 혈증일 때 변비가 생길 수 있고, 이제 부정맥. 자, 치료 봅시다. 경구적 포타슘 투여 제가 얘기했죠? 오렌지 주스에다 타먹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 자체에 칼륨이 많아요. 칼륨이 많은 또 음식이 또 뭐가 있을까? 바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내가 체중을 좀 낮춰야겠다, 체중을 좀 빼야겠다 그러면은 포타슘은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바나나 하나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하나에서 2개. 아셨죠? 하나에서 2개 정도. 자, 그 다음에 KCL을 투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믹스해갖고 어떻게? 슬로우리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고칼슘 혈증, 고마그네슘 혈증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보고 가야죠. 고칼슘 혈증.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칼슘이 높으면은요, 인하고 어떻게 서로 반대작용이 있어요. 인이 낮아져요. 고칼슘 혈증은 저인혈증이다. 기억하세요. 고칼슘 혈증, 저인혈증. 어디에서 많이 생기냐면은 전이성암, 뼈암일 경우에,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경우에 어떻게? 칼슘이 많이 나오니까, 칼슘이 많이 혈청내로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별표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뇨제를 장기 복용할 때도요, 나트륨 배설이 되면서 칼슘도 배설이 돼요. 이뇨제 많이 사용하면 나트륨, 칼륨, 칼슘도 같이 또 배설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사성 산증도 마찬가지예요. 대사성 산증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산독증이 있었을 때 아까 무슨 이온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칼륨 이온이 나오면서 H이온이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에서 왜 대사선산증일 때 고칼슘 혈증이 생기냐면은 산독증일 경우에 이게 혈장 단백질이요 H이온하고 결합을 해요. H이온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칼슘과 대치되어서 이온화됩니다. 요거는 그냥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증상 보세요. 신기능장애에다가 별표 치시고 신결석이 생겨요. 그 다음에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치료는 충분한 수분을 제공하고 칼슘의 배설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보시고, 자, 저칼슘 혈증 봅시다. 저칼슘 혈증. 산증이 지나치게 교정할 때 부족한 칼슘을 섭취하는 게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증상에다 별표 치시고요. 저칼슘 혈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저칼슘 혈증일 때요. 테타니, 경련, 발증이 생길 수가 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들으세요. 크보스텍사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크보스텍사인과 트루소사인이 저칼슘 혈증에 많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신경계 할 때 한번 할 거거든요. 크보스텍사인은 여기를 이렇게 좀 긁었을 때 어떻게 눈에서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는 거. 트루소사인은 팔에다가 팔이 굴곡하거나 여기에다가 혈압 커프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해? 이게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는 거. 저칼슘 혈증일 때. 그래서 저칼슘 혈증일 때 경련, 테타니 꼭 기억하세요. 저칼슘 혈증, 경련, 테타니. 그래서 신경 근육의 흥분 과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잠깐만 쉴게요. 혹시 질문?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는 달달달달 다 모든 걸 외울 생각하지 말고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흐름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셨죠?